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오늘 첫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 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TV 토론이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철근 전 국민캠프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첫 TV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조기 대선에 뚜렷했던 지역 간 이념 진영 간 대결이 완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TV 토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쟁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사드 배치 문제가 오늘 또 TV 토론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김 대변인, 자 지금 문 후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거는 차기 정부의 결정 사항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신다는 건지 안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인의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제가 되면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저는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국가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져야 된다. 국익이 가장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네. 정확하게 그 사드 배치, 그다음에 북한 핵, 뭐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명쾌한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보 외교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드에 대해서는 그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다만 문 후보는 이게 이제 사드라는 사안이 국회가 비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권 말기 혼란스러울 때, 그때 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울 때 사드가 급작스럽게 막 결정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그러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좀 외교적인 그 모든 방안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게 다음 정부에서 좀 처리하죠. 이런 입장이셨어요. 그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안보 위기가 막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게 사드가 어쨌든 북핵 위기를 둘러싸고 사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을 더 한다면 그것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맺은 협약에 대해서 쉽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이미 저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셨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 그거를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뭐 이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해 7월에는 반대를 결정하고 그리고 호남과 진보적인 표를 의식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바꾸셔서 보수표를 의식한다는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다. 그러나 저는 안보 문제 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사드가 이미 한반도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양당에서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명백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명백하게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배치돼야 되고 조속 배치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안보 위기에 따라서 계속 양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말만 다를 뿐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략적이 모호한지 실제로 바뀌는지 그 자체도 헷갈릴 정도로 명확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는 타당 후보들은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사실 그런데 오늘 토론에서요.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반도 좀 안보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 만약에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국토 수복 작전을 펴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맥락인가요? 그거는? 그 맥락은 아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선제 공격은 있을 수가 없도록 하되 만약에 선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만약 실제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예. 그 국토수복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있는 네. 미수복지를 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건데 헌법상에는 네. 그다음에 선제 타격이 돼서 뭔가 상황이 되면 국토수복한다는 게 미수복지로 올라간다는 취지의 얘기인지 뭔지를 이해가 좀 예컨대 하기 지금 어려운데요. 5당의 후보들이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북한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젊은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은 네. 국민의당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홍 후보님의 이 말씀은 제가 일단 그 토론회를 못 봐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단정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전쟁도 예. 불사하시겠다는 거냐 아니냐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지금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후보들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당연히 홍 후보께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은 전제가 되고 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연유든 간에 어떤 뭐 선제 타격이든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북의 공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대화만 강조하다 보면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항상 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핵 실험이나 이런 말들이 먼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루어져야만이 힘에 의한 평화, 대화를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선제 타격론을 비롯한 한반도 위기론이 실체가 있냐라는 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 그 한반도 위기론을 그 조장 비슷하게 하면서 이른바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좀 지렛대 역할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들 정도고요. 지금 또 이 한반도 위기론을 가지고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디냐. 사실은 실제로 그 어떤 이기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가정하고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위기론이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한반도는 전쟁이 없어야죠. 두 번째, 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의 외교나 중국과의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능력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걸 좀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오늘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었는데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홍 후보께서 이제 문 후보를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료를 또 주장을 했어요.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토론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맞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증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정책 검증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들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이 대선 이 국면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냐.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요. 먼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를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현재의 정치 상황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나와서 구속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뇌물수수였습니다. 그 뇌물수수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었고 그 돈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 직접 받았다. 이게서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수사를 과정을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시기에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밝혀져야 된다. 계속 해왔던 부분은 법 앞의 평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앞의 평등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었을만 뿐만 아니라 과거 대통령
그리고 과거 대통령 부인이자 자식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뇌물죄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과거의 잣대로 보수 대 진보의 잣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세력이 국민들에게 나와서 표를 달라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모면하려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꺼내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안 될 일이고요. 이른바 친노와 친박의 기득권 적대적 공생관계를 다시 형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데 저는 그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 아까 말씀하실 때 핵심이 뇌물죄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과된 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과연 뇌물죄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예. 그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비선 실세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이끈 것이 뇌물 받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네. 비선 실세 국정농단. 그래서 과연 국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 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카테고리가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를 계속 선거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친노 친박? 지금 친노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당은 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정치 공세로 네. 나가시면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대변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 좀 마무리할 것 이 같은데.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홍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불 수수 주장에 대해서 앵커께서 물어보셨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부분이 문제되었던 거는 홍 후보께서 640만 불 수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 640만 불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부분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부분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뇌물 부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예. 이야기해 오셨던 대로 밝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지금 후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게 예.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어떤 궤가 좀 다른 건가요? 지금 대부분 아직 판결이 안 났고요. 네.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거꾸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아니라 지금 현재 1심에서 유죄, 그 뒤집혀져서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태입니다. 예. 그 무죄는 대법원에서는 보통 법률심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률적인 쟁점이 없으면 당연히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헌법상 인정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네. 이건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받았는데 이것을 전제로 마치 유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이런 세탁기 오늘 오늘도 논쟁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있었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들어갔다 왔다. 이 세탁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께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세력 아닌가요? 이 세력들이 나와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민망한 일이고 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홍준표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로 고등법에서 밝혀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대법원에 간 것은 무죄인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대법원에 상고한 걸로 보여진다는 뜻이고 고등법원에서 이미 최종심이 현재 단계에서 최종심이 무죄로 한다면 그 무죄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것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타당의 무리한 비난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미 저희들이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사죄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대선 후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타당 후보들이 네. 무리한 연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뭐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은 저는 서거한 대통령님을 이 대선판에 끼워들지 마라. 그거는 국민적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생산적인 토론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이런 논쟁, 토론들이 과연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두 곳에서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JTBC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이제 윤희용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사실 국민들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조사 중에서 이제 하나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44.8, 네. 안철수 후보가 36.5.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어젯밤에 보도된 조사 JTBC. 결과에서는 이제 38.3 대 38.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치 나와서 약간 나오는 이제 조사 결과마다 약간 좀 뭐 어떤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이제 이것을 보실 때 일단 유동성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는 조사 사용하는 이제 문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예. 그 자극은 저 방식을 다르게 사용하면 다른 자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선 수치가 다소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정치적 의도다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기에는? 생각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일단은 필요할 것으로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급등세는 일단 꺾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이제 이른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 흐름들이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좀 다소간 이제 완만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이게 합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기본적 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매우 이제 낮은 상황이어서 더 낮아지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어딘가에서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본적 안정성이 있는 문재인 후보 또 더 낮아지기 힘든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공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어떤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이제 이어가기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는 다소 이제 둔화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다만 이제 꺾였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이제 이런 어렵다. 상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표 가운데 서로 이제 쟁탈전이 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 대체적인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그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하고는 약간 다른 조사가 리얼미터입니다. 왜 다른가 이걸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선 휴대전화를 거의 90%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ARS가 한 7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양자 대결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유독 리얼미터만 왜 지는 걸로 나올까? 그 문항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문항이 상당히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다음에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를 그 뽑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연대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두 후보를 물어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그러니까 진보와 그러니까 중도층, 이 중도층은 이거 뭐 이른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 세력하고 같이 연대해갖고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다른 때문에 문항들이 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근데 이 문항은 사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항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여론조사는 흐름으로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며칠 새에 조금 이렇게 상승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시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가파르게 기울기가 가파랐다면 그 기울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긴장하면서 저희가 정책 경쟁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의 그 변수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 관련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홍준표 후보님의 입이 터졌구나.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막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저게 과연 우리 그 문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으신데 홍준표 후보가 그 동안에 그 신분에 묶여서
지사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 족쇄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예측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이번 지지율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신 이유가 잘 반영이 안 안 돼서 됐는데 제가 조금 한 며칠 지나면서 판단해 보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십니까? 예. 응원을 좀 받으시는 듯한 뉘앙스이기도 아주 합니다. 고맙게 예.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앞으로 선거 활동에 따라서 그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변동이 있는 것들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들도 아직까지 보수의 표심이 최종 안착지를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보수의 표심이 안희정 후보나 반기문 후보 통해서 거쳐오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우리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은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후보 등록 당시의 지지율에 1위를 했던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됐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센터장님 네. 이번 대선에도 이런 공식이 좀 지켜질까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후보 등록 직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선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후보 등록 때가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특수성을 가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어쨌든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쨌든 급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이 지지층으로 강고하게 굳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 근데 TV 토론도 이제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과거에는 TV 토론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 지지 후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지지하지 않은 후보, 비투 후보를 또 강화하거나 이런 이제 강화 효과가 자기 컸지 확신. 어떤 예. 후보의 교체 효과, 변경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전 정권 사례에 상당히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 토론회도 상당히 이제 역동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토론회를 보고서도 국민들이 예. 어쨌든 유동적인 상황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지지율 자체는 예. 짧은 기간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도를 좀 높여야 할 때다 결국 보입니다.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변성이 지금 극대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 캠프별로 좀 공방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각 진영의 좀 이야기를, 각 당의 좀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채용 추천서도 서울대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기 4주 전에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연구 실적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운운하면서 겁박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취업 특혜와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은폐에 대한 해명 대신에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국정감사에서도 검증된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 부부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문재인 아들 새로운 특혜를 공개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부터 마지막 면접 때까지 다 특혜입니다. 그냥 다 특혜. 딱 문재인 아들을 뽑기 위한 맞춤형 특혜다. 문재인 후보가 도저히 해명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는 사람 고소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고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고용 의혹 논란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이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김미경 교수님. 네, 둘 다 양측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검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충선 때 저희 가족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괴로웠는데 네. 당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큰 틀의 의혹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교수께서 교수 시절에 후보께서 이제 대학을 이렇게 옮기실 때마다
단국대에 가면 단국대, 카이스트에 가면 카이스트, 서울대면 서울대 꼭 부인이 같이 취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1+1 이걸 또 1+1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요 1+1 채용 이런 언론 보도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2012년에 이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부교수 자격이 모자라서 이 부교수 자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2012년에 국감 그 회의록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 그 안철수 후보님이 교수 시절에 가실 때 그때도 역시 교수 비슷한, 되시고 같은. 또 그 사모님이 교수가 되시는데 그때 이제 의혹이 많습니다. 같이 심의했던 교수가 특혜라고 그만두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가 교수 채용 계획을 세운 게 2011년 4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이미경 교수가 채용 원서에 서명을 한 건 2011년 3월 30일입니다. 앞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나머지 서울대의 모든 절차는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고 교수였습니다. 교수.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뭐 그 압력을 행사해서 부인을 뭐 같이 그러니까 교수로 취업시키겠다.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지 입증 자료가 있는 건지 그걸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클리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두 가지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서울대 총장이 나오셔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짧게 그거- 한 번만 더 답변을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그 말씀이요. 그 서울대 총장님의 답변이 1차적 특혜는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럼 2차적 특혜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자격이 없었느냐. 네, 논문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속 시원하게 못 털어놓는 거냐, 왜 매듭을 못 짓는 거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네네 네. 어떤 의견? 그러니까 이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그 의혹 제기한 거랑 답변한 거 쭉 검토해 보니 그 일부 답변을 할 때 그 캠프의 누군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도.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문제 제기가 많고 문제 제기 중에도 가짜 뉴스가 있고 막 이래서 복잡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료를 다 보니까 우선 2007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 그 한 3명 정도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징계를 받았느냐? 그거는 문 후보 아들 특혜 때문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좀 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요. 예. 그래서 2007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니까 고용정보원에 있는 몇십 명의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이제 왜 6일밖에 공고를 안 했냐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정규직 중에 서로 경쟁을 시켜서 예. 일부는 정규직이 되고 일부는 정규직이 안 되는데 그분들을 일반 공모를 길게 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6일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해결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상황 그러니까 그거를 2006년엔 너무 그게 심각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아닌 땡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고요. 양쪽에서 그렇게 다투실 만큼 분명히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예.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바로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께서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해명하시면 되고 반대로 또 문 후보께서 문 후보 아들 직접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시면 국민 앞에 네. 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참 그런 절차를 좀 투명하게 좀 해달라는 요구인데 네. 아마 이제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전국 30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당의 해석과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좀 의미 있는 평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12곳에서 승리했으며 대구, 경북에서는 6개 지역에서 전승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범우파 세력들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며 자유한국당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광역의원 2명 전체 그리고 기초의원 1명을 배출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호남 민심이 확실히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샤이 자유한국당 표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바른정당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제의 결과에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을 했다라는 자평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수치만 보면 한국당이 12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오래된 만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 부대변인님, 사실 이제 이거를 보수 결집의 신호탄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려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희들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조금은 신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 볼 수가 있는데 네.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지역에서 4군데 중에 3군데를 이겼다는 거 하는 것 아주 표심의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역시 TK에서 전승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역시 아직까지 보수의 표심이 보수의 정통이 바로 우리 당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수의 정통이 한국당에 있다라는 평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씨? 네, 일단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사라지 국민적인 어떤 시선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힘을 얻거나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는 하나 이제 경북 상주군의 의성 청송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김재원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한 가지 자치단체 장 중에서는 포천시장이 이제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특수성들이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TK 지역이라고 하는 어쨌든 전통적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포천시장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보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제 선호 정서가 상당히 또 좀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들이 어쨌든 그 네트워크라든가 그 활동에 따라서 이제 지지를 얻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대선이 국면이었지만 그렇죠. 사실 전국적 조명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대선의 바로미터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연결시키기에는 이제 다소 이제 무리가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맞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호남권에서 좀 고무된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선의 바로미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특히 이제 그 투표율이 30%가 채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한 곳을 보면 투표율은 28% 남짓인가요? 좀 더 높죠. 거긴 좀 높았는데 네. 지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 지역 내에서 과거에 새누리당이 얻었던 지지도가 거의 75, 80 이런 정도의 지지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지지도는 50%가 안 됐어요. 그 50% 안 된 거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강구했던 어떤 그 보수 표심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호남 민심은 뭐 제 입으로 꼭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호남은
이미 정리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지. 이 얘기를 하면 또 문재인 후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과거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실 때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호남 민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민심은 상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일부러 삶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정수석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가장 잘했던 일은 흔히 호남 인사를 배려하면 장관, 차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 문재인 후보가 챙긴 게 1급에서 3급 사이에 미래를 위한 그 지도자랄까요? 뭐 그런 그 직원들을 1, 3급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했다. 요 말씀을 제가 듣고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선거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요 선거가 치러져서 정말 저희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저희가 수도권에서 하남시장 당선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남권에서 김해, 거제, 양산에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당선이 돼서 저희가 당선된 지역을 보면 수도권, 영호남에서 다 당선이 골고루 됐어요. 됐다. 그리고 예.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의 고향 부산 경남 이쪽에서도 이제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지는 예. 딱 사실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염동현 전 의원이 언론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이거 저도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반론하겠습니다. 건데 네. 청와대 비서관 53명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비서관은 몇 명이었는지 그 언론 기사를 한번 보시죠. 짧게 네, 말씀해 저희는 그 정찬영 수석이 호남 분이시잖아요. 광주 선배인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제일에 가장 그 호남에서 인재를 많이 등용했던 게 참여정부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게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가 아니고 변재일 의원이 좀 탈당하고 또 무소속의 홍인학 의원도 국민의당은 좀 거칠로 옮긴다 이런 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보시는지. 근데 그 변재일 의원님은 안 간다, 네. 이기종군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했고. 예, 그리고 홍일학 의원님은 미방이 저랑 같이 한 짝꿍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자주 드리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드렸고 또 드릴 겁니다. 드린다는 거는 저는 뭐 입당하지 제가 낙선해서 이렇지 낙선 안 했으면 홍일학 의원님 막 쫓아다녔을 텐데요. 이제 민주당의 사정이요.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친문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친노라고 말씀하니까 친문이라고 그렇게 아니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전체가 다른 친문이라고 맥락이었지만 자, 그런 자. 언급은 있었습니다. 자, 예, 맥락은 제가 달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일부의 어떤 그 패권이랄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는 구조. 그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1분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일단 당 내에서도 사실상 화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완전히 이기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철새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선택을 하게 되면 소신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문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않다. 것이다. 아닙니다. 그거 예. 아니고요. 송영길 총괄 선대본부장이 친문이 아니십니다. 저희 정말 용광로 선대위 꾸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공생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공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있고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후보께서 네.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즉 국내외의 산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 현재 후보 알겠습니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대답은 여기서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철근 전 국민캠프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여론 한번 짚어드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